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긴급 이슈 점검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밀리터리 이슈가 쏟아져서 좀 고민이 좀 많긴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샤르레 군사연구소 고유의 컨텐츠들은 언제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 10일에 북한이 내륙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 일부 언론에서 우리 군이 이를 낌새 채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킬체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킬체인에 대한 도전이 맞나, 그거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지난 11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여기 전략소통조정관이 화상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크라이나의 방공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이 네이썸스, 보통 나삼스라고도 하고 뭘 하는데, 이 네이썸스 2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론에서 이 네이썸스를 소개했는데 전혀 엉뚱한 스펙을 소개해서 이를 또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이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SLBM. 네,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이 무엇인가가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북한 중앙방송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우리가 열병식에서 봤던 대형 SLBM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북한이 작년에 국방기술 전람회를 개최했었어요. 이게 뭐 자위 2021이라고. 새끼들도 뭐 네이밍 센스가 좀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공개한 SLBM 중에 가장 작은 그 미사일입니다. KN-23을 DL 추진식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게 개조한 거거든요. 대충 이제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가 된 건데, 사정거리는 590km이고요. KN-23을 개조한 거니까 특성이 똑같아요. 도립 시 팝업 같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KN-23이 약 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얘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보유한 SLBM은요, 약 1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약 500km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보다는 뭐 약간 처지지만 북한은 이미 IRBM급 SL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SLBM 능력을 폄하해서는 곤란하죠. 근데 네, 바다에서 써야 되는 걸 왜 저수지에서 쏘는 거예요? 이게 참 의아한 부분인데, 북한은 예전부터 열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서 쏘는 등 좀 괴랄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북한이 이번에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은 저수지가 아닌 북한의 내륙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평안북도 태천 저수지에서 발사한 거죠. 그렇다면 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군의 킬체인 때문입니다. 킬체인이 뭐냐면 적 탄도탄 및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 전에 추적해서 선제 타격하는 적극적 방어 개념이 바로 킬체인이죠. 대표적인 킬체인 무기로는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현무 시리즈의 이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공군 전폭기들이 운영하는 KGB하고 스탠드오프 미사일, 그리고 해군이 운영하는 SLBM과 SLCM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시스템들은요, 아무래도 각종 감시 자산에 의해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열차나 저수지를 이용해서 한국군의 킬체인을 피해보려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위협이 되느냐는 좀 문제가 다르죠. 아마도 이 진짜 얘네들이 이게 위협이 되느냐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일단 북한이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 저수지에다가 잠수함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수지에서는요, 잠수함 없이도 충분히 SLBM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발사 장치가 탑재된 소형 발사대를 바지선으로 옮겨서 발사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값비싼 잠수함을 저수지에 넣어서 활용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잠수함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SLBM을 실은 잠수함이 드넓은 바다에 나갔을 때 이게 무섭잖아요. 이때부터 잠수함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바다에 비하면 연못 같은 저수지에다가 잠수함을 넣는다, 이건 전략적으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죠. 따라서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바지선을 이용한 발사 시스템을 계속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태천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저수지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일단 저수지의 면적과 수심 등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북한에는 거의 1900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한 9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이 중에 태천 저수지와 대충 비슷한 규모의 저수지를 추려보면 금성호, 장진호, 부천호, 그 다음에 임남 저수지 등 태천을 포함해서 총 5곳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5곳을 집중 감시하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 저수지에는 감시 자산을 활용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곳들도 위성을 통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저수지나 호수 주변에 새로 길을 냈다거나 새로운 시설들이 분명히 들어섰을 거예요. 그리고 바지선의 저반시설 등등도 분명히 해놨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007 영화에서 보듯이 뭐 지하 수중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나지 이런 거는 안 했겠죠.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감시해야 할 대상이 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바지선하고 발사 시설만 만들면 되죠. 이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이나 무인 정찰기 등등 감시 자산을 더 투입해야 되죠. 아마 돈이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아마 북한이 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저수지를 감시하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미묘한 수위의 변화를 통해서 저수지를 감시하는 방법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수지가 있으면 거기다 뭘 넣으면 야 그거 얼마나 변하겠어라고 하는데 그 미세한 차이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다가 뭐 바지선이나 미사일을 같이 이렇게 넣으면 미미하게나마 이게 수위가 변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 애들도 바보는 아니죠. 요거 넣은 만큼 물을 빼면 되거든요. 저수지에서.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이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수지가 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됐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이 됐다. 뭐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동용 발사 차량에다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열차에다 이렇게 했는데 저수지까지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다만 지상에는 여러 가지 더미를 이용해서 우리 킬체인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지금 더미는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이 더미는요, 여러분들 은박지가 둘러져 있어요, 내부에. 그 다음에 안에 히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나 그 적외선 탐지기에도 반응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이런 더미 세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킬체인을 좀 혼란시킬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저수지 시스템을 하나 또 추가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북한도 이게 있어요. 저수지에서 쏘는 건 진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적어도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은 사전에 미리 타격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수지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이 들어가서 정확히만 때릴 수 있다면 물속에 있는 발사 시설을 파괴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튼 북한은 매번 나름 괴랄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을 고도화 및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장사장 로켓과 화포도 있죠. 이거 일일이 골라서 타격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따라서 우리도 북한이 겁을 먹을 만한 고도의 전략 무기가 필요하죠. 언제까지 북한이 뭐 하나 새로운 무기나 방법을 내놓을 때마다 그보다 10배나 100배 돈이 더 들어가는 대응책을 우리가 강구해야만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다음은 NASAMS. 뭐 나삼스라고도 하고 네이샘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노르웨이안 어드밴스드 서피스 투 에어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노르웨이 첨단 뭐 지대공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건 미국에서도 써요. 근데 미국에서 쓸 땐 노르웨이안 대신에 네이션을 사용해요. 이게 노르웨이 콩스버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보통 KDA라는 건데 이 회사가 미국 레이션과 함께 노르웨이 공군을 위해 개발한 지대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꽤 괜찮았는지 백악관 방어에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스템의 핵심 장비는요, 미국의 AIM 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요. MPQ-64 센티넬 X밴드 3000 방공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지휘 통제 장비를 통합시킨 거죠. 아무튼 이 시스템은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서요, 12개국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네이샘스는 현재 버전 3까지 나왔죠.
그런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네이샘스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크림대교 폭발 사건 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일 지금 순항 미사일의 키우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샘스 2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거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네이샘스 2기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이후에 6기를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네이샘스를 소개한 국내 언론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모 언론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해 9년 뒤인 2019년에 실전 배치된 것이 네이샘스 3 체계다. 네이샘스 3는 무엇보다 사거리가 160km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 네이샘스가 쓰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임 120 암람 미사일이잖아요. 이게 왜 전투기에서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상에서 발사했는데 무려 암람이 160km를 날아간다가, 이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단순히 이게 에임 120의 스펙을 보고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임 120 암람 미사일 사거리는요, 에임 120 AB형은 55에서 한 75km 정도 날아가고, 에임 120 C5가 105km, 에임 120 C7이 120km, 에임 120 D가 160km 날아가요. 그런데 이 스펙대로라면 160km 날아가는 게 맞죠? 근데 이건 뭐냐? 이것은 공대공 상황에서의 사거리예요. 그럼 공대공 사거리는 뭔가요? 이게 뭐냐면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하는 항공기의 정면으로 유도될 경우에 추정 수평 사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되는 건 뭐냐면은 엄청난 속도로 전투기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이 전투기의 운동 에너지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 여기 더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공 던지는 것보다 200km 빠르게 가는 자동차 위에서 내가 만약에 공을 던진다면 이 공이 훨씬 더 빠르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거를 상정한 사거리예요. 즉, 빠르게 날아가는 전투기가 미사일을 적 항공기 정면에 쐈을 때 수평거리예요. 하지만 동일한 미사일이 고정된 지상 플랫폼에서 발사될 때 사거리는요, 엄청나게 대폭 줄어들어요. 고정된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는 최대 고도 사거리는요, 최대 수평 범위의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따라서 네이샘스는요, 최신형인 에임 120D를 쓴다 해도 최대 사거리는 4에서 50km입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와 달리 고도는 또 다른 얘기일 거예요. 아마 고도는 15km 내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의 최적 등 단순한 비교는 좀 힘들지만, 요격 전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팩3 MSE의 사거리는 90km인데 요격 고도는 40km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이 패트리어트는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특수한 로켓 모터하고 연료를 쓴 덕분이에요. 그런데 훨씬 작은 로켓 부스터가 있는 에임 120이 패트리어트만큼 능력을 낼 리는 없겠죠. 더욱이 에임 120D의 사거리가 연장됐잖아요. 요 앞에 스펙 쭉 보면 에임 120A부터 쭉 왔는데, 근데 이 에임 120D의 사거리가 연장된 것은 뭐냐면 로켓 부스터 개량한 게 아니라 최적 비행 경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의한 결과예요. 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거리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또 나오잖아,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이 에임 120은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없어요. 오롯이 뭐가 있냐? 적 항공기하고 순항 미사일에만 유효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 쏴서 요거 잡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에임 120이 지상에서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160km 나온다면 당장 이걸로 다 바꿔야죠. 패트리어트 한 발에 300만 달러인데 요 에임 120D는 한 발에 109만 달러거든요. 3분의 1이잖아. 이걸로 다 바꿔야지. 여기다가 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넣어가지고. 아무튼 네이샘스는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방공 체계입니다. 그 원인은 항공기용 미사일인 에임 120을 그대로 지상 발사 플랫폼에 쓰기 때문이죠. 절대 지상 발사 사거리 160km의 가성비 쩌는 괴물 미사일이 아닌 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긴급 점검으로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